네, 3교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인데요. 거의 대부분 이거 많이 쓰셨을 거예요. 농용 쪽으로. 거의 뭐 농용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농용을 쓰신다 하더라도 앞에 얘는 언급을 해줘야 돼요. 농용하고 건전형이 있다.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 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죠. 근데 속도 제어에서는 이 공식이 다예요. 이 공식. 이거 갖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푸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다 외워서 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도 제어에 대한 부분은 문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속도 제어, 제동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속도 제어 쪽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공식도 어렵지 않지만 요 주파수 속도는 극수에 반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요 관계 보면 전압과 그 주파수를 왜 동시에 가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표현 안 됐지만 자 토크는 전압의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전기철도 점착력 어데시브 아주 이제 그 편하게 어데시브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붙는 거죠, 붙는 거. 접착력하고 점착력하고 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점착력은 기본적으로 그 레일상에서 철도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있는 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차륜이 레일상을 미끄러지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것은 차륜하고 레일의 마찰력 때문에 그러는데 그 최대 마찰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점착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륜이 레일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착력이기 때문에 점착력이 만약에 너무 지나치면 운송하는데 부하가 많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약하게 되면 헛바퀴, 공회전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뭐 그냥 어데시브라는 표현만 이해하셨으면 뭐 전기 철도에 대한 내용만 넣고는 이제 답은 작성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착력에 대한 특징 내용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점착력은 기본적으로 마찰 계수하고 그리고 수직 압력과에 대한 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점착력을 높이겠다. 그럼 마찰 계수를 올리거나 아니면 수직 압력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륜이 공연하지 않고 하는 조건은 견인력보다는 점착력이 우수해야 차륜이 공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점착 계수가 점착력과 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점착 계수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모래를 살포한다.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가 있는 그 차. 그러니까 그 전기철도가 이제 차량이 많다 보니까 동력 장치가 있는 차량이죠. 동력 축중에 대한 균형을 도모한다. 토크를 향상시킨다. 아니면 재점착을 도모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착력을 높이기 위한 점착 계수에 대한 향상 방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문제는 거기 점착력에서요. 그 책에 보니까 F0 있고는 1000U0 W0 했던 1000을 그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요 앞에요? 점착 뭐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0U0 W0 해서 네. 킬로그램 단위 F0는 킬로그램. 이 단위만 정확하다 그러면 상수는 뭐 관계없죠, 사실은. 근데 저는 보통 답안 쓸 때 그런 이제 단위하고 앞에 상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런 표현 쓰거든요. 비례관계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상수를 써놓고 단위가 틀려버리면 의미가 확 바뀌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저런 공치학 표현 안 합니다. 얘를 표현해줘야 서술을 작성할 때 수수로 나오거든요. 세 번째 문제 리튬이온 전지는 소방기술사 115회 때 나왔습니다. 요번에 소방기술사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폭발 화재로 연관돼서 나왔어요. 리튬이온 전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요번에 그 응용기술사는 한 7개 종목 기술사에 나왔던 문제들이
서로 막 주고받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튬이온 전지는 그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ESS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리튬 이온이 음극과 양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을 일으키는 게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의 특징이고요. 내용 보시면 이제 여기에 뭐 충전 시, 방전 시가 여기 리튬 이온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충방전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리고 전압이 높죠. 그 충방전의 특성이 좋고 자기 방전이 좋고 지난번 건축전기 기술에 나왔던 문제 메모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메모리 효과가 없습니다. 메모리 효과 있는 것이 사실 그 축전지로서는 불리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잔종량에 대한 표시가 용이한 게 이제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형상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구성 요소는 양극, 음극, 경리박, 전해액, 안전장치. 뭐 거의 대부분 뭐 일반적인 축전지하고 유사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ESS 장치 중에 BESS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리튬 이온 전지예요. 사실. 그 제가 뭐 이제 우리나라 그 화학회사에 ESS 저장 장치 거기가 6메가예요. 6메가인데 거기 리튬 이온 전지를 쓰고 있는데 되게 심플해요. 그냥 그 카세트 형식으로 짝짝짝 되어 있는데 뭐 6메가면 6,000kg잖아요. 6,000kg. 6,000kg인데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교시의 네 번째 문제는 제가 이 편집 자료를 잘못 넘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시 한번 추가로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용기술사에 꽤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아마 자동제어 하셨던 분들은 잘 푸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전달함수 보통 그 피 제어기, 비례 제어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K2O 스프링에 대한 부분은 전기회로로 바꾸자 그러면 이거는 그 콘덴사의 역할을 합니다. 콘덴사 역할. 그리고 이 질량에 대한 부분, 이 M 같은 경우는 우리 L에 대해서 이제 전기회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댐퍼는 저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회로로 다시 그린다 그러면 뭐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기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이제 그 전달함수는 입출력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L 같은 경우는 M의 상수 변수가 Y다 보니까 DT분의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 C는 아니 이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죠. R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B니까 B에 이렇게 표현하겠죠. 요건 이제 C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K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제 입력비로 이렇게 그 전달함수를 표현을 했는데 제가 드린 그 시스템 전달함수 풀로 4개를 쭉 보시면 그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다른 기술사 문제 해설을 할 때 계산 문제를 이제 제 나름대로 했었는데 뭐 그 다음 날 뭐 아니다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서 항상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뭐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 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또 그 아시는 내용대로 해도 관계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꽤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게 유사한 책자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그 조사하다 보니까 요런
문자들이 일반적인 도서에는 자 대문자 F로 표시하고요. 얘는 소문자로 표시됐고 얘는 X로 표시한 게 거의 자동 제어 책에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취재하신 분이 그거 대문자 소문자만 좀 바꾸시고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전달함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 비례 제어기로서 저항, 코일 그리고 콘덴사에 대한 회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 이게 지금 이렇게 참나 교수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뭐 자동 그 벤자민 쿠시오 원세에 있는데 진짜 해도 넘어지 근데 이게 원세에 나와 있어요. 자동 제어 도서 보면 이 내용은 많이 나와요. 그리고 203페이지, 204페이지 나오는데 네. 이게 왜 그리고 원서에 있는 책을 갖다가 하루 이렇게 국산에 아니죠. 것도 많은데 엉뚱한 질문 내가 사면 그 하는 건지. 60 몇 회 때 한번 나왔었어요. 유형기술사 이게 나왔었어요. 자, 다섯 번째 문제 자기협상 열차의 부상 원리하고 부상 방식 종류는 철도 신호기술사 109회 때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쉽게 보자면 이거죠. 뭐 자기 부상 떠서 가는 열차예요. 떠서 가는 열차. 최근에는 이제 초전도가 나오다 보니까 초전도철 이용해서 그 떠서 이제 보낸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띄워야 되다 보니까 자력의 힘으로 띄워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잡아대는 인력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협상 열차의 특징은 마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구건 그 곡선 통과 동력도 우수하고 낮은 동력으로 높은 속도 내고 뭐 소음 진동이 좀 아무래도 없겠죠. 레일을 안 타고 가는 거니까 그 승차감도 쾌적하고 뭐 탈선한 일이 없고 탈선 레일을 떠다니다 보니까 탈선한 일은 없지만 사실은 그 청력이 작용했을 때 이게 만약에 그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낮다 그렇게 되면 그때 뭐 탈선이 안 될 수는 없죠. 또 부품에 대한 소모가 적고 아무래도 기계적인 마찰이 없다 보니까 소모가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거 오염 배출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상 방식은 흡임식과 그리고 반발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흡임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석 철제 레일 아래서 위쪽으로 달라붙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 센서가 있는데 이거는 한 1cm 정도의 내에서 그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초전도체를 이용한 반발식에서는 자장의 반발력으로 부상되는 열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이 빠졌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초전도체에 대한 문제가 가끔 나와요. 저온, 뭐 고온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그 실용화 단계에서는 아직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갈 거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직류 고속 차단기 문제 3교시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직류 개통에서에 사용하는 차단기를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전기철도에서 얘기하는 직류 고속 차단기 얘기할 거냐.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예요. 근데 정확하게 문제에서는 어떤 거를 제시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철도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직류 차단은 가장 힘든다는 건 뭐냐면 제로점이 없기 때문에 그 재점원 발생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차단 속도가 빨리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게 하나의 이제 그 특별한 요소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전류에 대한 검출 기능하고 그리고 이제 차단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특징이고요. 자, 차단 요구 조건은 열이 발생, 당연히 뭐 어떤 거든 열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 결연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수명도 길고 유지 보수 간단하고 부피 중량 가볍고 이거는 뭐 차단기 이외에 어떤 일반적인 기계라도 같은 내용을 쓸 수 있어요. 자, 구조 및 특성 교재 잠깐 이제 PT 자료에 그림이 죽었네요. 그 교재 좀 잠깐 좀 보시고요. 특성은 선택 특성과 뭐 자기 유지, 뭐 소줄 차단 등등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전류 차단 원리에 대한 것이 돌진율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교재로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기 철도 쪽에서 얘기하는 종류예요. 그 정방향과 이제 그 역방향, 양방향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기 철도에 관련되어 있는 직류 차단기를 놓고 그 언급을 한 거고 개통에서 얘기하는 직류 차단에 대한 부분은 또 약간 방향이 좀 틀립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등의 분산 전원이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그 MCCB도 직류 차단 전용 MCCB가 나와요. 그 L사에서인가 뭐 브랜드명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3교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하고 조금 기본적으로 이제 전경영 공부하셨던 분들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응용기술사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제 건축전기를 공부하시다가 이제 그 응용을 보시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거기에 이제 철도에 대한 부분이 좀 부과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계측 제어나 뭐 공조냉동, 뭐 소방 뭐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교시 보겠습니다. 아까 재생에너지 3020 이행정책 때문에 그 중심이 태양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문제는 앞으로도 뭐 응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연계형 태양 발전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되어 있는데 연계형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태양광 발전 똑같은데 단지 연계형 하려면 그 연계 장치 거기에 뭐 계전기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 발전 시스템의 분류는 전체적으로 독립형하고 개통 연계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독립형 같은 경우에도 잉여 전력에 대한 부분은 아마 총 발전량 50kg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의 30% 이하 같은 경우는 남는 전력을 뭐 한전 개통으로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딱 그 분류가 돼 발전용이냐 아니면 개인형 독립형이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축전지가 없으면 뭐 태양광 발전 못할 때는 결국 이제 상용 전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전지가 있는 타입 있고 없는 타입 있어요. 자, 개통 연계형은 발전 사업용이 있고 또 그 주택이나 건물용도 있습니다. 자, 태양광 어뢰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사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얘한테 있어요. 사실 얘요. 인버터. 그리고 개통 연계 장치를 통해서 이제 개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독립형이라 그러면 사실 이것만 없어요. 개통 연계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개통 연계 장치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이제 역전력에 대한 그 계전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역으로 타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역저지 다이오드가 좀 부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또 하나 뭐냐면 개통에 연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송전용 계량기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는 거죠. 그 개통 연계형 할 때도 사실은 그 전압에 대한 결정은 인버터의 출력에 따라서 전압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인버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수용과의 계속 전원을 보내요. 수용과에 이제 뭐 A, B, C로 보내. 자, 태양광 발전을 연결했어. 여기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태양광 발전 연결했는데 그럼 여기서에 대한 전압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저압으로 결정을 했다. 그죠? 용량에 따라서 전압이 결정되니까 그러면 일반적 발전소에서 보내는 우리 상용 전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주상 변압기를 기준한다 그러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압 강하기 때문에 전압이 좀 떨어지죠. 이렇게 가면 기본적인 전압 강화에 대한 계산하겠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220V, 230V가 출발했어. 여기서는
221V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통 연계형 인버터가 왜 중요하냐면 인버터에 대한 전압은 여기서 얘기하는 출력에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인버터가 이 개통의 전압을 센싱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10kg다. 10kg짜리 인버터다 그러면 여기서 221V보다 약간 상향되는 전압으로 보냅니다. 그래야 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10kg, 부하에 10kg 정도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딱 가서 여기에 있는 전압과 여기 있는 전압이 같이 맞춰지게끔 하는 게 인버터 역할이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연계형이든 특히 연계형에서는 인버터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다 뭐 연계형이든 독립형이든 똑같은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같은 형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 전지, 뭐 모듈, 인버터, 전력 변환 장치는 기본적으로 다 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개통 연계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연계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역저지형 다이오드 그리고 MOF도 송전용과 수전용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거. 또 하나 뭐냐면 역전류 차단 개전기에 대한 부분도 부과시켜서 혹시 이런 게 있죠. 독립형에서 연계형으로 하는데 잉여 전력을 보내는데 잉여 전력을 제한한 이유는 남는 걸 다 보냈을 경우에 그냥 평상시에 문제 없지만 혹시라도 어떤 선로에 정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전기가 타고 들어와. 근데 이제 그게 뭐 물론 차단에 대한 역할도 되긴 되겠지만 그런 대한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거꾸로 태양광 발전을 못 하는데 한전 전기가 거꾸로 치고 들어와.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러면 거꾸로 이순으로 전기가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오는 거. 이 문제 때문에 역저지 다이오드도 부가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 보면 개통 연계형은 배터리가 없어요. 사실 배터리 갖고 있을 저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발전하는 동안만 계속 보내면 되는 거니까. 단지 이제 단점 뭐냐면 뭐 며칠 동안 이제 비가 내릴 때, 뭐 야간인, 날이 흐렸을 때, 그리고 뭐 요즘같이 미세먼지 이런 것 등에서 셀에 대한 오염 때문에 발전량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발전량이 일정치 않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연계형에 대한 발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발전 시스템에다가 연계형에 관련된 그 세 가지를 부가적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터널에 대한 조명은 이건 뭐 그냥 꽤 나왔던 문제고요. 뭐 장대 터널, 뭐 긴 터널, 이 터널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터널 조명에 대한 것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터널에 대한 조명을 선정할 때는 계획할 때는 이제 입구 부근에 대한 사항,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의 교통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의 상황 그리고 이제 환기 상태 그리고 이제 소방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 이게 소방에 나오는 문제다. 그러면 거기에 방제 시스템 엄청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터널 내 사고 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방제 대책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제 조명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제 일반적인 터널 조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규정은 KSA 3701이나 3703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으니까 국토부에 대한 기준을 참고로 하시면 터널 조명에 대한 구성 및 설계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터널 조명에 대한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설계식 고려사항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재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널은 기본적으로 이제 입구부, 기본부, 출구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광원으로서는 최근에는 LED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수능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트륨 등도 많이 사용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LED 조명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터널 내에 보면 그런 LED 조명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명 제시도 보시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저기 56페이지에서 그림 요거는 이제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완화분은 지금 없어졌으니까 빼고요. 아, 네네네네. 아, 네, 맞아. 입구부 접속부하고 입구부 접속, 경계부, 이행부, 그다음에 기본부, 출구부 접속부니까 완화분은 빼겠고. 지금 완화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경계 이행 완화했었는데 완화부가 없어졌어요. 네. 그림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책으로 보완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Z펜이니까 이거 아니 저 장대 터널이잖아요. 이렇게 네. 쭉 그대로 이렇게 쓰고 마지막 결론에다가 Z펜을 이제 그 저기 저 같은 경우는 250m에다 그러면 딱 250m 3개 설치하면 딱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Z펜이요? Z펜 환풍기 네. 그걸 Y 델타 리액터기도 보면 Y 델타 기도 해서 기본이 50마리 이상 정도 돼가지고 50에서 75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게 이제 Z펜이 종류식 방식이거든요. 종류식. 근데 터널이 길면 종류식을 안 쓰고 횡류식을 써요. 그래서 그 표현은 사실은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 터널이 길다라는 게는 그래서 긴데 Z펜을 계속 이렇게 쓰게 되면 어쪽 방향 가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류식 방식이고 횡류식 방식은 중간중간에 이런 이게 있어요. 일이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혹시라도 그걸 만약에 하신다면 제목이라도 Z펜을 설치할 경우라는 걸 한번 전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4교의 세 번째 문제는 발성 배전 113회 때 나왔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바이패스 다이오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번 시험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정하게 딱딱딱 뭘 찍어서 내는 문제는 몇 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답을 유도해내는지 이거를 많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양광 발전 많이 하다 보니까 바이패스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자나 뭐 이런 등등 뭐 셀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핫스팟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전체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바이패스 넘어간다라는 거죠. 넘어가서. 자,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그림자 등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출력이 저하된 셀 아니면 그 그룹에 대한 부분을 그 우회해서 전류가 흘러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바이패스 다이오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음영이 생겼어 하게 되면 이리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라는 거죠. 얘만 그 발전시키지 말고 넘어가라는 거죠. 우회 경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그 바이패스 다이오드 하고 있고 얘는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정크션 박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다가 요거 음영이 생기면 이렇게 넘어가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 음영이 생겼을 때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없다 그러면 이만큼 출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만약에 바이패스 다이오드 산다 그러면 음영한 부분만 빼고 가는 거니까 전체적인 효율은 그 올라가는데 그 효율이 글쎄 뭐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급격하게 효율이 뭐 그 유지가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미비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영이 생기는 그 모듈, 그 어레이 부분이 어느 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출력에 대한 영향도가 또 좌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결론에다 바이패스 할 때 이제 교수님 그리는 대로 이렇게만 일단 음영이 생기면은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전류 흐름을 길을 만들어주는 바이패스 역할인데 이제 바이패스 다이오드 선정할 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직병렬 할 때 직렬일 경우에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직병렬 할때 우회에 돌아가는데 그림에 그 60페이지처럼요. 네. 그 전류는 직렬일 경우는 전류는 같고 전압은 차이 나지만은 스트링 횟수가 10개든 15회거든 15개든 직렬 개수하는 게 따라서 틀리지만 전류는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패스 할 때 바이패스 다이오드의 그 한계 용량은 직렬 회로에 흐르는 스트링에 흐르는 전류보다 크게 예를 들어서 그게가 뭐 15A다 하면 13인지 15A
직렬 회로수에 흐르는 전류보다 큰 것을 전쟁에서 흐르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놨는데 그렇게 괜찮죠. 왜냐하면 용량이 작으면 넘어가다가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그 하여튼 그건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유도하는 거니까요. 단지 이제 바이패스 다이오드에 대한 역할이 뭐고, 그리고 얘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으로 좀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마그네트론 발진기에 대한 특성 및 응용 분야예요. 일단 이거는 이제 그 또 좀 생소하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발진기는 고출력 전자기 파를 발생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요.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저희가 전자레인지 이런 거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분야에 특히 레이더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동작 특성은 전자빔을 발생시키는 음극하고 일정한 동작 주파수를 갖고 있는 공진회로, 그리고 전자기파를 외부로 방사시키는 출력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주파수는 마이크로파부터 해서 테라헤르츠까지 되어 있습니다. 테라가 10의 12성 아니에요? 12죠? 그래서 이 마그네트론 발진기 동작하게 되면 요 주파수의 파형이 그렇지만 동작할 때는 이렇게 파형이 전자기파가 이제 되게 주파수 높아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응용 분야 보면 일단 915MHz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동시킬 때 급속 해동시킬 때 주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식품에 대한 조리나 해동할 때, 그리고 뭐 기가헤르츠 2.45, 뭐 9.5, 35GHz 이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레이더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별 응용 분야 보시면 일단 이제 그 1GHz 쪽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 보면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전자레인지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이상 테라헤르츠 이 범위까지에서는 이제 주로 레이더 이런 쪽, 뭐 기상 관측용, 뭐 의료용, 선박용 레이더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이거는 지난번 이제 113회 전기안전 기술사에서 유사하게 나왔었어요. 유사하게. 거기서는 나왔던 게 이제 변압기 냉각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IC 76조에 따른 변압기 냉각 방식을 이제 물어봤던 문제가 113회 때 한번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온도 상승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에 절연유 구비 조건이 뭔지, 이거에 대한 냉각 방식은 뭐가 있는지. 자, 변압기 온도 상승에 대한 원인은 일단 가장 과부하가 문제겠죠. 부하가 많이 나왔을 때. 그 전압이 그러니까 부하에 대한 불평형, 또 고조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건선에 대한 구조상 이상이 생겼을 때, 그리고 절연유가 열화됐다거나 아니면 뭐 단락 혹은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때 주로 이제 그 변압기에 대한 온도 상승에 대한 주요 원인이고요.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직사광선을 지속적으로 쐰다거나 주변 온도가 높다거나 이런 것도 동반해서 변압기의 온도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유입 변압기에 대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은 보시면 이제 절연 내력이 당연히 커야죠. 이 절연유에 대한 성능은 두 가지 있어요. 절연하고 냉각에 대한 게 있다는 거죠. 자, 냉각 당연히 커야죠. 그리고 인화점, 응고점도 낮아야 되고, 그리고 그 화학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과거엔 유입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가 그 PCBS라고 해서 폴리어마 비피닐 이 성분 때문에 이 성분이 이제 토양 오염을 시킨다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10만 볼트 이상의 유입 변압기에서는 그 변압기 절연유 유출 방지 시설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최근에는 뭐 절연유에 대한 성능도 좋아지고, 과거에는 이제 주로 교체도 많이 하고 여과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제 신유를 교체하는 이런 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판정 기준에 대한 건 교재에 쭉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판정 기준 보면 보통 뭐 수산화투렴, 수분에 대한 거, 그리고 절연 파괴전압, 그리고 이제 그 산가도 이 정도는 이제 다 보시죠. 가끔 면접 때 물어봅니다. 절연유, 신유에 대한 조건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면접관 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절연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절연뿐만 아니라 냉각에 대한 기능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냉각 방식에 대한 거는 전 뒤에 이제 유입 변압기에 대한 부분만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을 문제를 보면 왜 유입 변압기에 대한 얘기만 했냐면 여기서 이걸 얘기했거든요. 절연유. 근데 출제하시는 분이 이걸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입 변압기에 타겟을 놓고 뭐 온도 상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절연유에 대한 굴욕도 마찬가지고 냉각 방식도 유입 변압기 위주로 답안 작성하는 게 맞을 거로 예상을 해요. 저는. 근데 만약 여기 절연유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면 전반적인 변압기에 대한 종류별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절연유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냉각 방식은 제가 뒤에 쓴 건 이제 그 IC 76조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냉각 방식에 대한 표기 방법 그리고 그 용량별로에 대한 냉각 방식 어떤 거 있다. 그리고 이제 냉각 방식 분류는 이제 기능식, 유입식, 강제식으로 구분하는데 IC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서 답안 작성하실 땐 혹시 하신다 하더라도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유입형에 대한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먼저 답을 하더라도 유입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지. 내가 여태까지 암기는 그냥 기능식, 유입식, 강제식 했어. 그래서 암기한 그대로 내용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답안에는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입 잔행식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또 온도와 부하율에 대한 관계도 있어요. 주요온도 30도 기준 했을 때 그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부하가 2%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1도씩 떨어질 때마다 과부하를 한 뭐 1%까지도 가능한 이런 온도와 부하율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그 변압기 설치 장소에 대한 온도도 중요하죠. 그 환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효율 및 수명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서 변압기에 대한 냉각 방식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플랜트에 근무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 보면 변압기 보면 냉각 그 용량에 따라서 FA 쓰는 게 있고 OA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OA는 예를 들어서 뭐 5,000kg, FA는 뭐 6,000kg 이렇게 이제 하면 5,000kg짜리 변압기 선정한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거 선정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팬을 돌리면 6,000kg까지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팬 안 돌리고 그냥 5,000은 쓴다는 거죠. 그러면 5,000에 대한 용량보다는 얘가 조금 기본적으로 모든 성능이 좀 낮지 않겠냐 해서 이제 플랜트 했을 때는 제가 가끔씩 이제 변압기 선정할 때 항상 이 냉각 방식이 그 겸용되어 있는 변압기를 선정하고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6번에 대한 문제는 UPS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다 보니까 115회 서방기술사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왜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UPS에 대한 선정식 고려사항은 UPS의 기본 목적은 무정전으로 부하를 끊임없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UPS는 기본적으로 CVCF라는 그 인버터에다가 축전지를 한 거예요. 전압과 주파수가 대한 일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축전지 기능 넣은 거 이게 이제 바로 뭐 UPS죠. 근데 UPS가 최근에 뭐 500km, 1000km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UPS냐 아니면 ESS냐 조금 이게 구분이 참 불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본 UPS 가장 큰 건 500km짜리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저러면 ESS 개념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명확하게 UPS, ESS 글쎄 좀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뭐 한 10km부터 뭐 100km 이상 돼 있고요. 그리고 운전 방식도 온라인과 뭐 오프라인 병렬 운전 방식 이렇게 세 종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온라인 방식 쓰죠. 왜냐하면 무순단으로 절차를 하기 때문에 UPS 목적이 전기를 끊임없이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순단에 대한 정의가 1분의 4 사이클 이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60Hz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개념이 시간상으로 약 4.1ms인가 그래요. 그래서 4ms, 보통 UPS 얘기 나오면 무순단 해놓고 4ms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얘기는 제가 역추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4로 잡았나? 근데 이 정의는 우리나라에 정의는 없어요. 이 정의는 제가 그 일본 원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PS는 뭐 정류기, 인버터가 있고 중간에 이제 축전지가 연결돼 있고요. 뭐 선정식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뭐 성능에 대한 부분, 뭐 여유율, 그리고 이제 기동 전류, 전동 부하가 걸렸을 때 기동 연료, 그리고 이제 용량에 따라서 이제 대형 한다 할 거냐, 아니면 신뢰성을 위해서 중량 소형에 대한 걸 병렬을 넣을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좀 부하나 신뢰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회로 보호 방식은 바이패스를 이용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 단락 보호에서는 MCCB 있고 속탄 퓨즈, 반도체 차단기 등등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많이 그 2차 회로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UPS에 대한 종류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 라인 인터랙티브 병렬 운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온라인 방식은 무순단 전력 공급 4ms, 아까 얘기했던 4분의 1 사이클 이내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장비를 쓸 때 전기 에너지가 끊김이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거로 느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절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껌뻑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온라인 방식에서는 소음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는데 사실 뭐 우리 보통 실내 암소음 얘기죠. 암소음이 50dB이면 엄청 조용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는 뭐 우리 교재상 보면 뭐 40dB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소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암소음이 만약 50dB이면 50dB 이하로 딱 걸리면 그 소음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정도에도 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한 50, 60 나올 거예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UPS 종류별 동작 특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뭐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에요. 참고 사항. 그리고 이 내용을 갖다가 가능한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기본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은 답안 구성이 금방금방 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왔어. 용어가 잘 모르겠어. 가장 어려운 게 용어거든요. 용어가 잘 몰라. 분야 자체도 틀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보다는 어떻게 빨리 합격을 할 것이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겠다. 그럼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뭐냐면 답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채점자, 출제자가 아닌 채점자의 마음에 들게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성을 잘해도 그 모든 건 100% 다 채점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거지 내가 점수를 많이 받겠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내용을 좀 훑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것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타에 대한 부분 좀 있고 편집 과정에서 좀 에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일을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이제 내용이 좀 바뀐 게 있어서 제가 추가로 붙여드렸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 내용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저 사람이 설명한 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이제 이렇게 바라본 것 뿐인 하나의 그냥 참고 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 아닌
아 내가 원래 했던 거는 이런 방향이었는데 아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추가하면 더 좋겠다 하면 이제 보완하는 거고 전혀 내용이 틀리다 그럼 뭐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참고사항으로 항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렇게 여기 하게 되면 사실 뭐 계산은 수학은 그렇잖아요. A라는 방법을 해놓고 맞으면 B라는 방법으로 검산을 해서 맞아줘야 돼요. 검산이 안 되면 그거는 입증을 못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상수는 공식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정확하게 상수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115에 보니까 원래 이제 건축전기 같은 건축인데 건축전기 하나가 전기철도하고 말씀하신 전기철도하고 전열공학 두 가지만 하면은 뭐 무난하게끔 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까 그 공업 계측 제어도 나오고 뭐 냉동 공조 뭐 뚱뚱한 히트펌프도 나오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막 혼합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그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건지 아니면 출제에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건지 난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까 뭐 어떤 거는 원스 대학 교수 원스에 나와 있는 것도 뭐 이런 자동기어도 나오고 전달학수도 나오고 막 그러시는데 하도 책이 좀 이상하다 보니 자동기 책이 나오는데 이번에 완전 혼합돼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시대가 변해져 가는 건가요? 그거는 요번에 좀 특이한 경우 같고요. 근데 이런 건 있었어 얘기가. 그래서 정말 응용다운 문제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그 전기 이론은 이론이지만 전기 응용 기술사가 전기를 어떻게 응용할 거냐 하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그냥 전통적인 이제 전기 분야 기술사 문제로 많이 쫓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니다. 이제 정말 응용이 중요한데 전기가 응용되는 진짜 응용다운 문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또 크게 나왔던 게 뭐였냐면 신재생 에너지도 응용인데 우리가 중심인데 전혀 이상한 쪽에서 그냥 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근데 115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이게 그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야 글쎄 이게 그 결코 답안 작성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플랜트에 계셨던 분 중에 특정하게 전기가 아닌 전반적인 그 유틸리티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조금 유리했을 거예요. 그분들은 왜냐 다른 아까 히트펌프도 마찬가지고요. 그 콘베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에 대한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기술사 공부하신 분들이 다 특정 분야만 또 종사하시니까 그런 좀 불리한 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응용이란 말 때문에 다른 전기 기술사들보다 범위가 좀 많이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거기는 전기 전자 기술사라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근데 거기는 그 1교시의 문제 보면 뭐 발전도 있고 건축 전기 다 있어요. 그 기술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기 응용도 있고 전자 응용도 있어요. 전기 전자 기술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꽤 몇 년 됐지만 그 내용 보면 비중이 거의 유사한데 그 중에 그나마 조금 높은 게 전기 응용이었어요. 근데 아직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인원수가 좀 작아요. 전기 응용 기술사 분들이 2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또 다른 종목도 기술사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활동도 좀 그런 거. 저도 물론 활동도 안 하지만. 교수님도 지금 두 개 세계관에 계시잖아요. 안전운영 또 다른 거 하나. 네, 아니, 근데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누가 이제 이런 말씀 또 들으면 또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면허가 많은 의사는 의술이 없다 그랬어요. 옛말에.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뭐 기술사만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어떤 종목이든 기술사가 되시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실무가 되게 부족한데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해요. 직접에 대한 걸. 그러니까 현장 내용을 보고 같이 이제 전기안전 쪽을 수업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례, 불합리된 상태, 뭐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어차피 특정한 한 분야로 그냥 계속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교시 책 9페이지 보면 교수님 하나 여쭤보겠는데 유튜브 계획을 종료하고 이게 건축적인 오래전에 저 초창기 뭐 70년도 때 70몇 회 정도 나온 거 같은데 이거가 지금 풀어놓은 거 교과서에 보면은 뭐 카테고리 1에서 7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설계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전기 설계할 때 보통 카테고리 5.5E나 6을 많이 쓰는데 이거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 심플하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UTP 케이블 종류가 그 다이렉트 케이블 다른 컴퓨터에서 다른 기계로 없는 다이렉트 케이블하고 또 하나는 크로스 케이블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렉트 케이블은 이제 핀이 8핀이다 보니까 이제 그 띠별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케이블은 다른 기기 간에 연결하는 건 다이렉트 케이블, 크로스 케이블은 이제 동일 기기로 연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면 안 됩니까? 제가 여기 그 특성에 보시면 그 반가로 두 번째 보면 용도에 따라서 다이렉트하고 크로스 케이블이 있다라고 제가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답안을 이제 구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이런 카테고리보다는 이게 낫겠다 하면 자 용도별로 종류를 구분하다 보니 이렇게 된다.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정의하고 특징을 언급하셔도 정확하게 여기서 UTP 케이블에 대한 종류하고 특성 얘기했지 용도별로 구분해라, 뭐로 구분해라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설계할 때는 5E나 6을 많이 쓰대요. 카테고리 100메가, 250메가이죠. 네. 6대가 이거 높이사거든요. 전축 설계할 때 통신에 보면 UTP 케이블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면은 설계도 보통 통신 설계사들까지 오는 거는 5 이상 쓰잖아요. 5E나 6 이죠. 네. 속도가 있으니까. 네.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개강을 시작합니다. 또 10주 단위로 끊어요. 10주. 네. 네. 그러니까 20주. 20주인데 한 번에 이제 그 10주씩 끊죠. 네. 네. 저희는 전기 안전을 한다 보니까요. 이번에 시작되는 파트는 이제 산업 안전부터 시작합니다. 응용은 이제 별도로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연구반 쪽에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그 출제 경향이 높은 문제만 갖고 계속 모의고사 위주로 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한 답 작성한 거에 대한 첨삭을 좀 해드리고. 일단 그 안전을 주로 하는데 응용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 계세요. 그 제가 이제 별도로 그분은 하는 거죠. 예, 이게 분리하셔요. 네. 근데 첨삭할 때 이제 토요일 날이요. 네. 그러니까 첨삭할 때 이제 아니요. 그 10시부터 합니다. 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본으로 해요. 연구반은 제가 알기로는 그 환급 과정이 아니에요. 연구반. 금액은 작은데 환급이 아니고 이 안전 기본반은 네 없습니다. 네. 네.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제가 그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네, 하여튼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또 학원에 연락하시면 뭐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